안녕하십니까. 조병현 박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요사이 좀 어수선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맛집 탐방을 간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왜 돈가스 먹으러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잘 내놨다고 우리 역사를 갖다 바친 그 공로로 일본에 가서 돈가스 먹는답니다. 마치 형님이 동생한테 야, 너 잘했어. 일본 와. 내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오므라이스 좋아하잖아. 돈가스 사줄게 와. 이거 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일본에 오므라이스 먹으러 꼭 가야 되겠습니까? 영토 학자로서 역사 평론가로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에게 돈가스는 뭡니까? 일본이 타라 입구할 때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편입된다. 그래서 제국주의 길로 나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근대화를 시작할 때 일본에 돈가스가 들어왔죠. 서양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성공하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하고 우리 한국을 강점할 때 우리나라에도 돈가스가 들어왔죠. 일본이 가져왔다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우리 덕택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돈가스 집에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공개한 것을 보면 그 집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오래된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건 사실이겠죠. 그 집이 1895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1895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일본의 그 낭인들이 민비를 시해한 그 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좋아하는 오므라이스가 넘어가겠습니까? 거기서. 더 걱정되는 것은 돈가스 얻어먹고 뭘 받아올 것인가. 그게 걱정입니다. 아니 뭘 더 선물로 밥값으로 주고 올 것인가.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것이죠. 미래 세대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 그래서 친일파 키우는 거. 그리고 초계기 갈등 해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뭐 이런 것들로 그 빈잔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컵에 반천 채웠다면서요. 나머지는 그걸로 채워주고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영토학자로서 더 걱정되는 것은 독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독도와 관련된 모종의 대화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한미일 동해 군사훈련 일장기를 단 군함에 경례를 하는 일들 이런 것들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1일 무슨 날입니까? 일본이 다케시마 날이라 해서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는 그 날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날에 맞춰가지고 동해에서 동해도 아니요 한국해도 아닌 일본에가 규제된 해도를 가지고 훈련을 합니까? 한미일 상국이 독도 인근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계속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호의 시험 발사에 뭐 대응한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속셈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북한에 대응하기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을 대응하는 것이죠. 견제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를 점령을 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독도를 군사 기지화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루를 세우고 우리 한반도 침범할 때 첫 번째 희생양으로 독도를 삼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장차 한국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해에서 독도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한다 하는 거 진짜 저희를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 아는데요. 그걸 우리는 한국형 인태 전략이라고 얘기하지요. 미일 동맹의 하위 개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우리가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지요. 더군다나 이날은 일본 정부가 주관하는 일본 정부의 관료가 참석해서 다케시마 날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날이죠. 다케시마는 독도의 명칭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 죽도라고 부르는데 그 기념식상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이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땅이다. 이렇게 막말까지 짓거리되는 그날 우리가 일장기 해도를 가지고 독도 인근에서 그렇게 군사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대변인이 독도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의 군함이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하고 동시에 1차원이 아니고 다차원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해서 일본의 요구는 더 노골화되고 더 거세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세는 계속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일본에 더 내어줄 것이 자명합니다. 외교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외교라는 두 나라가 주고받는 것이 외교인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고만 있으니까 외교라는 게 사실은 없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 훈련에 우리의 군함이 참석한 게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참여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누굽니까? 우리 영토를 확장해 나선 그 세종대왕 아닙니까?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독도는 한국 땅으로 정확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세종대왕께서 지하에서 아시면 대성통곡할 일입니다. 참 세종대왕함이 왜 거기 가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방문을 두고 일부에서는 일본 방문을 위해서 나라를 일본에 바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이제부터 친일파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도지사가 있습니다.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토학자가 보는 독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독도는 누가 시로 지배하고 있고 국가가 청량을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선점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독도 문제는 땅의 호적인 지적, 카다스트랄 지적의 문제인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과거에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가, 국가가 청량을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고 이런 활동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지 분쟁, 토지에 분쟁이 생기면 지금은 이제 한국 국토정보공사 그런 데 가서 경제 청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그 영토 분쟁을 국경 분쟁을 해결하는 것들, 그리고 이 독도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가 그걸 검증하는 지적사에 관한 문제지요. 그리고 그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 그거는 이제 부동산 공시법과 관련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점유권과 시효에 대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국가가 공적으로 청량을 하고 조사를 해서 지적공부를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지적인데, 그 문제가 바로 독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독도 문제를 푸는 키워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그런 것을 모르느냐? 잘 알죠. 그래서 일본도 독도에 대한 청량과 지적 활동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1905년 2월 22일 날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 영토에 편입을 하고 자기들도 지적 공부를 만들죠. 물론 직접 청량은 못하고 간접적으로 항공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지적도를 만들고 토지 대장을 만들고 등기부를 만듭니다. 일본도 독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 국적자죠. 우리도 지적 공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일본도 만들고, 일본은 직접 현장에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사진으로만 찍어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했죠. 그러면서 공시지가도 매기고, 그리고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이렇게 표시한 지도를 공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이러한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일본이 그 제시하고 있는 시마네현 고시, 그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일본의 법 위반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이족한 태정관이라고 하는데 그 지령문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건 국제법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경위를 조금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시마네현에서 독도에 대한 지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서 청량을 하고 토지 대장을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마치고 나서, 메이지 유신이 뭡니까? 패번 치연이죠. 번을 없애고 현을 만들고 천황이 이제 통치를 하는 중앙 집권제를 만든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 메이지 유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 다이묘 무사들이 다스리던 땅과 사람들을 천황에게 바치는 것을 하는데 그걸 이제 판적봉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적봉환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도를 통하고 쭉 절차를 밟아서 내무성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무성에서 5개월 동안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관장하는 최고기관 를 그 당시에는 태정관이라 불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총리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는 이제 태정관이라고 불렸는데 그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태정관이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땅이니 지적 편찬을 하지 말아라. 일본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까 지적 조사를 해서 토지 대장을 만들지 말으라고 1877년 3월 29일 날 지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정관이 국가에서 총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토지 대장 등기부 만들지 말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끝났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뭐 자기들이 고시를 했니 어쨌니 하는 것은 다 우스개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죠. 자기들도. 이걸 끝까지 감추다가 일본의 양심 있는 목사님이 이걸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입수를 해서 많이 이제 홍보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본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걸 보면은 참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지적학자로서 바라보는 독도 영역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 이런 표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지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외교의 문제라는 것이죠. 외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독도를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로 이렇게 편입을 시킬 때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잘 한번 살펴보면은 전적으로 외교로 포장된 미국과 일본의 그 결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미국이 영향을 미쳐서 일본이 그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협력을 맺어서 독도 문제를 해결을 하죠. 그래서 그때 미국의 극동 정책의 일환으로 독도 문제가 이제 다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도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도 아니요. 또 영유권 문제도 아니요. 또 주인 없는 섬을 누가 먼저 등록을 했니 이런 문제가 아니다. 전적으로 외교와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외교로 포장된 미국의 결정과 그 영향 아래서 일본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로밖에 풀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결정이 그렇게 됐느냐. 일본계 인물 시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도 일본 사람이죠. 일본에서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학자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대일 평화 조약 초안에 대한 검토를 이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를 다느냐. 독도가 1905년 일본령이 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한국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일본이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한국이 영토 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땅이다. 이런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우리 한국 전쟁 중이죠. 51년도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정확히 표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 중에 일본은 미국에 최대한의 양보하는 것을 양보를 하고 그 대가로 일본은 최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나온 게 일본도와 센카쿠와 그리고 북방 영토 사개섬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완벽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도 문제의 발단 경위 출발점 그리고 이유 명확하게 한국 땅인 게 분명한데도 일본은 자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자기들이 100% 이긴다는 것이죠. 그 일본의 그 자신감은 이러한 외교력 이미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적으로 많은 지원군과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런 주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죠. 방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문제를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동북아에서 미일 동맹을 더 강화를 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게 돼 있죠. 오히려 미국은 일본 편에 들어서 독도를 침탈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은근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100% 확신하고 그건 틀림없는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후대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강제동원 대가로 한국 학생이 일본에 유학할 때
그 전범 기업들이 그 돈을 부담을 한다고 하니 더 기가 막히죠. 일본계 친일파 인물 시볼드 때문에 우리 독도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또 전범기업 돈으로 일본에 가서 유학해서 공부하면 그 사람이 일본파 되지 않겠어요? 뭐 친일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본의 생리와 일본의 그 돈으로 전범기업의 돈으로 공부를 하면 그 일본 편 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초등학생도 다 알겠어. 초등학생도. 그걸 몰라요? 강제동원 피해자와 우리 국민을 팔아서 친일파를 양성하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것으로 보이죠, 저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우리 세종대왕이 그 업적을 적은 세종대왕 지리지에 보면은 독도가 문흥도라고 나옵니다. 문흥도. 우리가 저 문흥도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이제 중국의 시인 그 도연명이가 도화 일기에서 도화 원기에서 이제 문흥도원 얘기가 나오죠. 우상국 때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를 바라보면은 보일 듯 말 듯 아련거리는 독도를 문흥도원 동정에다가 비유를 했죠. 그래서 이미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 우상국 사람들은 독도에서 일본을 이렇게 바라보고 쳐다보고 저기가 문흥도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독도에서 울릉도에서 독도가 안 보인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근래에 사진도 많이 나오고 날짜가 막은 날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보인다라고 명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리 영토였던 독도는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우리 영토죠. 우리 영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일 군사동맹과 독도 문제를 분리해서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독도에 대한 확고한 주권 의식을 표명하고 또 독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외교의 첫 번째 길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돈가스 잡수시면서 얘기를 해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강제동원 해법 과감하게 취소해야지요. 이것이 대일 외교의 전부입니다. 제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신 없으면 돈가스만 잡숫고 그냥 오십시오. 역사와 영토 문제 책임지라 안 할 테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므라이스만 맛있게 잡수고 오세요. 단재 선생님은 내가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가 우리 강보에 쌓여있던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부강을 해서 우리나라를 우리 영토를 강탈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고사를 쓰시고 고구려와 백제가 일본을 점령했다는 일본을 우리가 식민지로 삼았다는 그런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단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본의 저자세, 일본에 대한 영토에 대한 생각, 우리의 주체성과 우리 정체성과 우리 자존심에 대한 문제는 단재 선생님의 그 사상과 철학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1963년도에 일본은 방위성이 주관이 돼가지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을 하는 그걸 가정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걸 미스야 겐쿠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시 연구입니다. 그게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단계가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일본에 반대하는 세력이 들어오면 일본을 북한에 진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핵무기를 써서 만주를 되찾겠다는 게 이 미스야 겐쿠입니다. 그걸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인정해 준 셈이 됐습니다. 이미 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놨으니까 참말로 걱정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일본해를 기재한 해도를 가지고 동해상에서 일본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한반도를 침탈할 때 첫 번째 희생양으로 삼았던 독도를 아직도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훈련을 하고 미국의 힘을 얻어서 그것을 독도 인근 해역과 독도를 군사 기지화하려고 하는 저희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독도를 우리가 일본 군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모종의 협의, 그러한 논의, 그런 것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확고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기후일 수도 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독도를 사랑하고 영토를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학자로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국민이 지킵니다. 제발 독도만은 건들지 마시고 건드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 있습니까? 독도는 제발 건들지 마시고 돈가스 잘 드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영토학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또 단재 선생님 일본 그 강도 일본에 대응해서 끝까지 순국하신 단재 선생님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좀 과격하고 표현이 지나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제 고조선과 한나라의 9년 전쟁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나라와 고조선이 9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단재 선생님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대륙을 경영을 했다. 대륙 경영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가 일본을 우리가 식민화했다. 이렇게 많은 저술 자료로서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대륙을 지배하면서 중국 한나라와 9년 동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 자료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만은 한나라 군대가 이제 우리 고구려에 이제 대패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단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상고사 제4편 중에 열국의 이제 분립이죠. 여러 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고구려가 어떻게 발흥을 해서 또 강대국이 되었고 백제가 마한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 또 백제가 성립이 됐는가 이제 이런 것을 쭉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한나라와 고구려의 이제 9년 전쟁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 남국으로 이제 열국으로 이렇게 분립이 될 때 그런 틈을 타서 이제 한나라 무제 한무제가 침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나라 진시 황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무제가 한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고 이제 고구려를 이제 침범을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적 성세와도 아주 밀접한 그런 이제 대사건이다. 그런데 우리도 잘 모르고 사마천도 사기에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오류를 이제 검증을 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고대 우리 동아시아에서
각자 자기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는데 중국과 우리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조금 불완전하지만은 이두 문자를 쓰면서 역사를 기록하고 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만큼 우리가 조선 고구려 때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아주 상당히 많이 발행이 되어 있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선이 이제 강성 하지만은 중국이 이제 우리를 침범하기도 하고 우리도 또 중국을 침범하기도 했다. 그때 이제 지나는 제나라와 연나라, 진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연나라와 우리가 국경을 쌓게 되고 또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또 연나라도 쌓게 되고 진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쌓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해온 내용들은 앞에 저희들이 조금 이제 살펴봤었고요. 그런데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한나라가 이제 상당히 부흥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죠. 북방의 그 흉노족들한테 이제 침략에 시달리던 이제 한나라가 이제 흉노족을 이제 다 공격해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힘이 강해지게 되자 이제 그 야심을 가진 무제가 이제 고구려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한 100년 동안의 태평 성대하게 나라가 부강해지자 이제 흉노를 치고 그 앞에 흉노의 침입을 받았던 수치들을 다 씻고 이제 조선에 대해서도 이제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을 개시하게 되죠. 제가 방금도 이제 진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단재 선생님께서는 중국이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라고 얘기했죠. 사실 단재 선생님 계실 때는 이미 이 중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성립이 됐었죠. 1910년도에 소문이 신해혁명을 일으키고 나라의 이름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뭐라고 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양계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양계초와 이제 손문 이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중국을 세우기 위해서 신해혁명한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 만주족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합니다. 진화라고 할 것인가, 중국이라고 할 것인가, 또 중화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국을 하자. 그래서 청나라와 만주족과 구분되게 중국과 중국인으로 우리가 부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란 국명이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진화라는 그런데 이제 우리 단재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진화를 중국어로 한 번도 안 부르고 이제 진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화는 우리가 고려를 코리아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이 진나라를 진화라고 부른 데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남중국해를 남진화해, 동중국해를 동진화해 이렇게 부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도 그렇게 진화라는 용어가 아직 남아있고 일본에서는 뭐 신화라고 해서 아주 지금도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진화라는 표현을 자기들을 좀 격화시키는 표현을 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별성이 있는 용어가 아니고 진화하면은 중국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국 하면은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 하면 우리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남쪽 북한을 얘기할 때는 북조선, 뭐 남조선, 한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논리로 보면 뭐 차별화된 격화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 뭐 균형 잡힌 용어로도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한나라가 고구려를 이제 침략할 때 그때 이제 고구려라는 국명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나라가 두 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재 선생님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를 하죠. 이 전쟁이 이제 위만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한사군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자조선이나 위만조선 때 우리 고조선은 망하고 그 대신한 나라가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재 선생님은 그 우리 조선 중에 일부분만 요동의 일부분만 같은 자리에 시기를 달리해서 기자조선이 서고 위만정부가 서고 이제 한상원이 섰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에는 우리 조선은 그대로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침입을 해서 9년 동안 전쟁하고 이만정부가 들어서 고조선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정 부분만 그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나머지 우리 고조선 조선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두 개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기록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사서들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사기, 사마천이 적은 중국의 가장 정통이 있는 역사서 사기, 평준서나 한서, 식화지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무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여러 해가 지났다. 팽호가 예맥조선을 쳐서 장해군을 설치하니 연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팽호가 공격한 예맥조선이 이제 바로 조선이다. 사기 조선 열전에도 누선 장군 양복과 자장군 순채가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양복과 순채가 멸한 조선은 또 다른 조선이라는 것입니다. 조선 열전에 조선이 위시 조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져서 알고 있지만은 평준서나 식화지에 조선은 아주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종래 역사가들은 이것이 어떤 조선인지 잘 몰라서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 평준서와 식화지의 조선은 동부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한무제가 위의 우거를 멸하기 전에 동부여를 중국 군현에 편입하고자 고구려와 9년간 싸우다가 대패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내가 입증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를 쭉 이제 나열을 하십니다. 저는 역사 공부가 아주 깊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마천의 그 사기의 평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방고가 쓴 한서에 식화지가 있다는 내용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 평준서는 이제 한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무제까지 이르기 100년 동안의 국가의 재정 정책과 경제 과정을 이제 서술한 책입니다. 세계 최초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저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균수법 또 평균법 토지 봉건 제도 때 토지 관리하는 이런 정책들이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방고의 그 한서의 식화지에도 경제를 다룬 이제 기록한 책인데 홍범 팔정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가 시기고 두 번째가 재화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때도 고대에도 경제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걸 본떠서 고려 사회도 식화지가 있습니다. 예, 그 고려 말의 토지 제도를 비난하는 게 이 식화지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부동산이 토지라든지 건물이 일부 부자들한테 편중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요즘 들어 간악한 도당들이 남의 토지를 강제로 이렇게 병합하는 게 매우 심해졌다. 그 규모가 한 주, 뭐 우리로 치면 주라면은 한 군 정도로 보면 되겠죠. 군보다 크며 그 군 전체를 포함해서 산천으로 경계를 삼는다라는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반이나 부잣집들이 이제 소유한 농지가 하나 군보다도 더 컸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고려사의 식화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토지제도와 관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쭉 이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후한서 동의열전 예편에 보면은 한무제 때에 이제 외족, 우리가 애맥족, 우리의 선조를 애맥이라도 하고 맥족이라도 하고 붙여서 애맥족이라도 합니다만은, 애족의 군장인 남녀 등이 위교우를 배반한 뒤 28만 명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가서 한나라에 항복함으로 그 땅을 창해군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한 기원전 한 128년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한서, 한무제 봉기에도 보면 나오는데, 원삭 3년 봄에 창해군을 철폐했다라고 나옵니다. 창해군을 설치했고 창해군을 이제 철폐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창해군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사기 공선홍 열전에도 보면 공선홍이 창해군을 철폐하고 북방에만 전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자 한무제가 이제 허락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28년 가을쯤에 7월이나 9월에 고조선 영향 아래에 있던 예몇 군장인 남녀가 한나라에 투항을 해서 전한 무제한테, 한무제에 의해서 그곳에 이제 창해군이 설치되었는데 2년 만에 그것이 철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창해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단명한 군이기 때문에 이 실체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구상만 되었지 실제 창해군이 설치가 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해군을 이제 설립할 당시에 한나라는 흉노나 우리 조선, 고조선과 이렇게 대립하고 있던 상태고, 동북아시아의 이제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한사군 확립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존 학자들은 바로 위에 방금 얘기한 이 기록들을 근거를 하고 이제 식화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을 해서 예맥 조선은 지금의 강릉에 있었던, 강원도 강릉에 있었던 애족 군장 남녀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위 우거의 속국인 애맥국이 한나라에 투항하자 한나라가 팽호를 보내서 항복을 받고 그곳을 창해군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강릉이 어디입니까? 요동 북경에 있던 그게 사람들이 팽호를 보내서 항복을 받고 그곳에 창해군을 세웠다.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관리를 하고 다스리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찍 포기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그 말은 다른코 아래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오류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요게 이제 위우거 속국인 애맥조선이 하는데 이제 이 위우거가 뭔고 하면은 위만조선의 이제 3대 군주입니다. 그래서 성이 위씨고 그래서 위만조선이고 이름이 우거라서 이제 위우거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위만조선의 3대 군주로서 이제 고조선의 마지막 군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만조선에서 이제 한사군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위우거가 위만조선이 점령을 할 때 조선이 망한 게 아니고 동부여 다른 나라가 조선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을 이제 단재 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왜 옳으냐? 그 첫 번째, 중국 사서에서는 동부여를 항상 예적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중국 역사서에 보면은 예족이 있는데 그것은 보면은 동부여인데 예적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 남북에 우리가 두 동부여가 두 개가 있었다. 원래 동부여가 있었고 이렇게 갈라질 때 이제 동부여도 두 개로 나눠졌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동부여는 각각 지금의 함흥하고 이제 훈춘 지역에 이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이제 똑같고 그런데 동부여가 지금의 강릉에 있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잘못 알려진 것은 신라가 동북방 천리를 잊은 뒤 이 땅의 명칭을 내지로 가져와서 생긴 것이다. 신라가 요동에 대륙까지 진출을 해서 거기에 강릉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의 강릉이 아니고 이름은 가설라 옛날 이름이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천리를 신라가 잊어버리고 강릉에다가 그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지금의 이제 강릉이 동부여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족 군장 남녀는 함흥에 있는 동부여 왕이지 강릉에 있는 군장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카지의 본문에 보면 무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여러 해가 지났다. 팽호가 애맥조선을 쳐서 창해군을 설치하니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후한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창해군이 최초로 설립된 연도는 무제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 원삭 원년 기원전 128년이다. 시까지에서 말한 여러 해가 지난 시점이 무제 정이 13년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서 주번 열전에 따르면은 원강 원년 기원전 134년에 어만이 올린 황소에 보면은 지금 외주를 함락하고 성읍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예주를 함락한다는 것은 예맥조선을 침입한다는 뜻이고 성읍을 설치하고자 한다는 것은 창해군을 설치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원삭 원년으로부터 6년 전인 원강 원년에 어만이 예족을 침공해서 창해군을 설치한 것을 건의했고 남녀의 항복과 팽호의 방문은 원강 원년이지 6년 뒤 원삭 원년일이 아니다. 그래서 원삭 원년이 아니고 원강 원년이 맞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창해군을 처음 설치하려고 한 것은 원강 원년은 기원전 134년이고 창해군 설치를 포기한 것은 원삭 3년은 기원전 126년이다. 한나라가 동부여를 침략해서 창해군을 설치하려 한 전쟁이 9년간 계속되었다는 말이 된다. 9년간 이 공백 기간이 이제 있었다라는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 연도 사이가 그 9년 동안을 감추려고 한 말이다. 그래서 한나라가 한무제가 고구려와 전쟁을 하면서 이제 패한 그 9년의 전쟁을 감추려고 이렇게 숫자들을 조작을 해냈다. 그 말입니다. 만약 동부여가 위우거를 속국이었다면 위우거가 구원하지 않을 리가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9년 전쟁이 기록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사기 조선열전에서는 위우거가 진번진국과 한나라의 교류를 막은 일이나 요동군 동부도위, 그러니까 한나라가 요동 지역의 이민족을 관리하기 위해서 요동군 안에 동이도위와 서이도위와 중이도부를 설치한 것을 그 중에 이제 동이도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이도부를 살해한 일 등을 다 기록했다. 동이도위에 관리하는 사람을 살해한 일들을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사소한 이런 것들도 기록하면서 이거보다 더 큰 중요한 9년 전쟁을 빠뜨렸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앞에 연도를 이제 이렇게 교정한 연도에 의하면은 이때는 동부여가 고구려에 정복된 뒤이므로 남녀의 나라는 위시의 위만 정부의 속국이 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속국이었다고 봐야 된다. 남녀의 나라가 고구려의 속국이라면 어째서 고구려를 배반하고 한나라에 토항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또 단재 선생님은 이제 제시를 합니다. 남녀는 남동 부여의 왕, 즉 후한서 및 삼국지여 예편에 기록되어 있는 불레의 왕이고 삼국 4기 고구려 봉기에서 대주류왕에게 손녀를 시집 보낸 갈사왕이 남녀는 대주류왕 아내의 할아버지이고 대주류왕은 남녀의 손녀 사이가 된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호동은 남녀의 진외 정손이 된다. 이렇게 그 관계들은 아주 가깝고 밀접한 사이들이었다. 그런데 호동의 그 장인이 낙량의 철이도 무너뜨리는 판국에 아내나 할아버지, 아버지, 외증조부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안 하고 복수를 안 하고 그렇게 또 배려를 했겠는가. 절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 동부에 대한 고구려의 압박이 심했던 것은 충분히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남녀는 부모 형제의 복수를 위해서나 당장의 압박을 피해서나 고구려에 대한 보복할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낙랑의 그 소국들과 함께 위우거와 내통을 해서 고구려를 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위우거가 고구려를 당해내지 못했기에 남녀가 위우거를 버리고 한나라와 손을 잡고자 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녀가 한나라와 통치하려면 위나라의 나라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죠. 지리상으로. 그래서 위우거는 동부여가 자국의 비밀을 한나라에 누설을 할까 두려워서 국경 통과를 불허를 했답니다. 사기 조선열전에서 진번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천자를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위우거가 길을 막아 통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진번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라는 것은 동부여와 남낙랑 등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녀는 결국 해로를 통해서 한나라의 사정을 이제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토에 대한 야욕이 많았던 한무제가 어찌 이런 기회를 놓쳤겠습니까? 한무제는 남동 부여를 장내 장해군으로 내정하고 팽호를 대장으로 삼아 연나라 제나라의 병마와 양식을 모두 징발해서 바다 건너 고구려와 싸워서 남동 부여 남낙랑 등을 이제 구원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고구려의 대항이 의외로 강한 탓에 9년간 패전만 되풀이했다. 그래서 창해군을 혁파한다는 명문을 세워서 군대를 거두고 전쟁을 종결했다. 그래서 창해군이 잠깐 3년 동안 있었는데 위만 정권이 더 고구려의 힘에 대응할 능력이 없어서 창해군을 없앤다. 이런 명분으로 다 철수를 하면서 9년 전쟁을 종결시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창해군에 대한 아까 지명 아까 강릉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창해라는 이름이 언제 생겼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여러 사료들을 종합해 보면은 강릉이 아닌 것은 이제 틀림없고 발해 만에 이제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국 사이에 9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는데도 사마천이 왜 사기 조선 열전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이제 단재승 선생님은 중국의 수치심을 숨기려고 그랬다. 중국의 수치심을 숨기는 것은 춘추를 지은 공자 이래 춘추 필법이라 하죠. 이래 중국 역사가들의 신념이었다. 좋은 것들만 기록하지 나쁜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다 역사를 위조하고 조작해서 기록하는 게 중국 역사가들의 하는 수법이다. 뭐 그런 말씀이죠. 삼국지 왕숙열전에 보면 사마천이 사기에 한나라의 경제 및 무죄 잘잘못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죠. 무죄가 한무죄가 대노하죠. 효경 봉기, 경제 봉기 및 금상 봉기 두 편을 삭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10원말 하면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형 내지 이제 궁형에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궁형을 선택을 합니다. 사형이 궁형과 똑같은 형벌이었죠. 사마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세가 있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역사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역사가로서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사실대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무제 잘못된 것들을 기록을 했죠. 그 당시에 당대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마천 사기가 설득력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천이 한무제 9년 전쟁을 빼먹었다는 거죠. 빠뜨렸다는 거죠. 왜 당대 사람이 그 일어난 걸 왜 몰랐겠어요. 그죠? 전쟁을 답사하면서 다 알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빼먹었습니다. 빠졌는지 빼먹었는지. 그래서 단제는 자기가 궁형을 당하면서도 역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궁형을 당했기 때문에 역사에만 전념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기를 만들어 내는 거죠. 쓰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 패한 사실은 한무제처럼 전쟁을 숭상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한 치욕이었으므로 숨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일 사마천이 사실 그대로 썼다면 궁형뿐 아니라 목이 달아나는 차명까지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시킨 것이다. 단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궁형이 뭔지 아시죠? 거세하는 형벌입니다. 거세하는 형벌. 지금으로 보면 뭐 그게 그리 대단한 형벌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고자로 만드는 시부말로 불화를 까는 그 형벌은 이제 극형 중에 5가지 극형 중에 5형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극형은 이제 묵, 이, 월, 궁, 대벽이 5가지로 얘기하는데 묵은 제명을 문신으로 얼굴이나 팔뚝에 이제 새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은 코를 베는 것이고 월은 아킬레스 끈을 이제 끊는 것입니다. 대벽은 목을 자르는 참수형이고 궁은 대벽 이상으로 목을 자르는 것 이상으로
중형으로 여깁니다. 왜? 자손을 번식시키지 못해서 대를 끊는 것입니다. 당대에 뭐 죽어도 당연히 뭐 대는 끊어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고자로 만들어서 이제 자손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차명을 역사를 바로 쓴 죄로 당하게 되죠. 그런데 9년 전쟁에 전 그것을 썼다라면 다시 또 목이 잘렸을 것이다. 그래서 적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게 단재 스님께서는 이제 해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 평준서에서 실제 사실을 약간 비춘 것으로 단재 스님께서는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은 팽호가 조선을 속여 멸망시키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마치 조선을 멸망시킨 것처럼 꾸며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금기사항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방고는 그것이 너무 뻔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서식화지에 멸망 대신 처설한 표현을 사용했지만은 사마천처럼 역사적 사실 전부를 올바로 반서도 기록을 하지 않았다. 방고도 식화지에서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무제와 싸운 사람은 고려 봉기의 대무 신앙인 이제 대주류 왕이라고 단재 스님은 이제 보고 계십니다. 고구려 봉기에서는 고구려의 연대를 잠깐만 까다롭게 고구려 연대가 900년인데 705년으로 이렇게 깎은 그 까닭은 한무제와 동시대 사람인 대주류왕을 후한의 강무제와 동시대 사람인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또 중국 역사서에 나오는 낭랑에 관한 기록과 이제 일치를 시키려고 보니까 대주류왕이 한나라의 낭랑을 뺏겼다고 이제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계토 호태왕비 거기 비석에도 보면은 쭉 우리 고구려의 세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고주몽 주몽 다음에 세자 유루왕께 이제 유지를 내려서 나라를 도리로서 잘 다스리라고 했고 대주류왕은 나라의 기초를 잘 발전시켰다라고 그 호태왕비에 강계토 대왕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추모왕, 유리명왕, 그 다음에 대무신왕으로 이어졌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3대 왕이 대무신왕으로 나오고 대무신왕을 대해주류왕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호태왕비에 나오는 대주류왕은 삼국지에 나오는 왕과 동일한 인물이다. 그렇게 단재 스님은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무제의 위씨 이제 침공을 받아서 이제 위우거 위씨 조선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9년간의 실전 끝에 퇴폐한 이후에 한무제는 17년간 조선 열국을 이제 엿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 늘 동방 침략을 포기하지 않고 위시 조선 열국의 위력이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 위시 조선 그 중국의 이제 그 후손이라고 여기고 있는 차에 신하들 중에도 이제 한나라로 이렇게 망명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한무제는 위시 조선을 이제 끌어들이고 조선 열국을 이제 침략할 때 이제 앞잡이로 삼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위만 조선은 원래 중국과 자기들은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고 또 위만 정부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조선을 침입할 때 이제 앞제비로 쓰려고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한무제는 이제 위시 조선에 요동이니까 이제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우리가 고구려를 치러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년, 기원전 109년에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서파라는
이제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위세를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제 제물로서 이제 유혹을 이제 합니다. 이 이제 섭파라는 사람 지금 이제 사진으로 간 게 이게 고조선과 한 전쟁의 이제 또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이제 아주 역사적인 인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우거가 완강히 이제 그걸 거절을 하죠. 우리가 고구려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위거가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무제 밀지를 받은 섭파를 이제 귀국하는 길에 국경지대 폐수에서 이제 보낸 이제 전송 사자 자기를 전송하던 우구의 부왕을 갖다가 죽입니다. 죽이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섭파가 한나라에 돌아가서 조선국 대장을 죽였다. 그 자기를 배웅하는 그 사신을 죽이고 이제 조선국의 대장을 죽였다. 이러니 이제 흉계를 꾸미면서 이제 한무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지도 안 하고 이제 섭파의 그 공을 인정해서 이제 요동군 동부도위에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섭파가 돌아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유우거는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기습을 해서 그를 이제 살해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한무제는 이제 자장군 이제 순채를 보내죠. 보병 5만 명을 줘서 여화를 건너서 폐수로 향하도록 합니다. 누선 장군 양복에게는 수군 7천 명을 내주고 발해를 지나 이제 열수로 들어가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요 바로 침입로가 이렇게 이제 발해도 건너기도 하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BC 149년도에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 진경로, 진입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은 태자를 이제 한나라에 보내서 이제 사죄를 하고 이제 군량미를 바칠 것을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위우거가 그 태자 호위병 1만 명을 데리고 폐수를 건너가서 한나라 장수를 이제 만나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자가 가죠. 태자가 1만 명을 데리고 폐수를 건너 이제 오려고 하는데 오지 말아라.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섭이 결국은 이제 결렬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또 제물로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위국의 재상들이 이제 한나라와 이제 내통을 하고 하면서 이제 재물을 줘서 이제 이렇게 장수들을 유혹을 하고 또 신하들을 매수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순채와 양복이 먼저 이제 항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앞에 나왔던 공성수나 순채들의 이제 편을 들고 이래서 이제 또 안 되니까 또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들은 이제 한무제가 재물만 낭비하고 위씨의 신하들을 항복시키지 못했다면서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공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공손수를 차명에 처해버리죠. 얼마 후에 이제 위씨 조선은 재물을 받은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발각이 되고 탄로가 나고 해서 그러지 이제 그 사람들은 다시 또 한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이제 이런 과정을 많이 이제 겪으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 우거 3대 왕을 이제 암살을 하고 이제 투항을 해서 위만 정부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만 정권이 이렇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그 땅에다가 한사군 우리가 얘기하는 인번, 진둔, 현토, 낙랑 이 4개 군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냐 그걸 놓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다투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1960년대에 이지린이 북경대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와서 치열한 논쟁을 다 거쳐서 한사군은 우리 평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동에 있었다라고 이미 결론을 북한에서는 다 낸 걸 아직도 우리는 그 위치가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논란을 아직도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런 치욕적인 것도 강제 우리가 점령당한 치욕이 있지만은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을 대륙을 경영하고 중국에 우리가 3,500년을 지배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다 멈춰버리고 중국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반도설 우리 한반도에 우리 조선이 있었다는 이런 것만 믿고 있으니까 참 뭐 답답하기는 그지 없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없는 것도 만들고 있는 것도 조작을 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챙기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래서 당시의 상황은 사기 조선열전에 그런 내용이 이제 조금 나옵니다만은 조선열전에도 한나라가 위씨의 신하들을 뇌물을 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나오지 않죠. 그 이유도 이제 사마천은 무죄 봉기 때문에 궁형을 당한 탓에 동부여에 대한 한나라의 패전을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심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도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한 한나라가 뇌물로서 이를 만회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에 많이 이제 나타난다. 그걸 담임 선생님께서 다시 또 강조를 하십니다. 이를테면은 위만의 군대 위력과 재물로 주변의 소업들을 항복시켰다라고 함으로써 위만의 건국이 군사와 재물의 양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기록한 것은 한무제가 위씨를 무력으로 멸망시키지 못하고 재물로 매수해서 비열한 수단으로 멸망시킨 것을 풍자한 것으로 이렇게 단재 스님께서는 이해를 하고 또 증거 자료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를 합니다. 뭐 앞에 위상과 공손수가 또 이렇게 참수도 당하고 또 재물만 허비한다는 한무제의 분노도 있었고 또 위씨가 멸망한 후에 순채와 양복은 또 참수되거나 도망가고 또 반역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제후에 책봉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 위씨가 우리 위만 그 정부가 한나라의 병력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고 뇌물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은 간신들에 의해 멸망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위만 정부가 마지막에 뇌물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은 간신들에 의해 멸망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이 왠지 가슴을 찌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3월 21일 날 단재를 그리워하며 그리운 단재 오로지 역사만이 희망이다. 3월 21일 날 시민단체 초청으로 특별 강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21일 날 저녁 시간에 시간이 되시면 광화문 수운회관 종로상가 수운회관 바로 뒤편 건물에서 하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비롯해서 또 방송에서 말하지 못한 더 많은 얘기들 거기서 한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시간 내서 얼굴 맞대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 이제 25편 한무제 진입 두 번째 시간으로서 좀 전에 얘기한 그 한사군
한사군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또 고구려와 한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사군의 위치 문제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완결편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